이제 그럼 에너지 부문에 대해서만요. 이제 지금 현재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이 전 세계적으로 약 530억 톤 정도 나오는데요. 이 중에 에너지 분야가요 300억 톤이 넘어갑니다. 에너지 분야 가장 이제 크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비유가 아니고 이게 이제 새로운 정책들을 했을 때 이렇게 간다는 것입니다. 현재 약 350억 이상 하는데요. 그래가지고 저 효율 향상이요. 그 고정 폐지가 37%, 신재생이 36%, 나머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주 감축 수단들이요. 신재생 에너지 효율, 여기 가장 핵심 흐름이라는 것들이 아주 명확하게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저 효율 향상하고요, 효율 향상 굉장히 많이 해왔습니다. 특히 산업 부문 중심으로 해서요. 민간도 많이 투자하고 정부도 많이 투자했고, 신재생은요, 다행히 현 문재인 정부 들어서 굉장히 강하게 지금 밀어붙이고 있는 거예요. 현재 문재인 정부가 전 세계 흐름을 그래도 많이 따라가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아까 20%요. 저 아까 국제 기준으로 보면 또 굉장히 많이 부족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보시면요, 2040년에요, 2016년 배출량이고요, 약 320억 정도인데 2040년에 가면요, 420억 정도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걸 보시면요, 이제 새로운 정책을 뉴 팔러시 시나리오 하면요, 이 정도 감축할 수 있고, 또 아까 서스테이너블 디벨롭먼트 시나리오 하면 이만큼까지 감축할 수 있는데요. 잘 보시면요, 뭘로 도대체 감축할 수 있느냐, 지금 이제 IE에서 제시해 주는 거죠. 여기에 효율요, 여기 신재생, 나머지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온실가스 감축할 수 있는 여지가요, 2030년, 40년대에는요, 효율하고 신재생 에너지, 여기에 주를 이룬다. 주를 이룬다는 얘기는 무슨 이야기냐면요, 가장 경제적으로도 가장 싼 대안이다. 앞으로 지금 현재 정부 하에서 시장 규제 규모에서 보면 가장 싼 이용 가능한 것들이 신재생하고 효율이다. 특히 효율은요, 대부분이 많이요, 비용이 한계비용이 마이너스인 것들이 효율이 많이 있습니다. 이거 뭐 아주 굉장히 단순한 것들이 많이 있고요. 신재생은 돈이 좀 들어가지만요, 그 효율, 특히 그러니까 학자들이 효율 쪽은 굉장히 많이, 하여튼 그 제로가 될 때까지 하라고 이렇게 효율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신재생도요, 그만큼 비용이 이제 가격이 많이 다운돼 있는 게임이고요. 여기 이제 거의 여기서도 이제 2040년에 한 것도 거의 80% 정도가 이거라고 신재생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장기 쪽을 보면요, 여기 IES하는 에너지 테크놀로지 퍼스펙티브라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굉장히 이 사람들 분석을 잘해요. 하여튼 IE가 굉장히 분석을 잘해놨습니다. 2050년, 60년을 보면요, 여기 마찬가지입니다. 신재생화 에너지 효율이 여기서 아직도 그래도 효율은 좀 많이 강조를 하고 있는 편입니다. 아까 뒤쪽 이윤형 이런 데 가면 아직도 다 많이 고갈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거의 뭐 효율이 40%, 신재생이 35%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시나리오에 비해서 이만큼 더 추가적으로 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중기나 장기적으로 보면요, 효율하고 신재생이 아직도 여전히 가장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부문별로 보면요, 이게 전체 감축하는 양을요, 발전, 수송 이렇게 보는데요, 전체 감축량의 발전 부분이요, 발전 부분이 이제 이걸 뭐 감축산으로 하는데요, 이게 신재생, 그 다음에 이게 CCS, 그 다음에 효율, 이런 걸 통해서요, 발전문이 전체 감축량의 40% 이상을 발전문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앞에 말씀드렸잖아요. 저탄소 핵심 부분은요, 발전문의 무탄소화, 요걸 지금 학자들이 제시하고 있고요. 나머지 수송 산업들이 거의 비슷한 감축량들을 제시하고 있고요. 요거 이제 그냥 비용 효과적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렇게 지금까지 뭐 기본까지 하면서 분석해 보면요, 그걸 지금 분석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감축 목표를 달성하려면 어느 부분을 가장 먼저 줄여야 될지 하고 이제 여기 보면 이쪽 부분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재생 가격이 많이 떨어져서 그런 겁니다. 주로 이제 발전 부분, 그리고 기술별로 보면요, 신재생하고 효율 쪽 분야들이 가장 크고요. 그리고 부문별로 보면, 섹터로 보면요, 발전 부분이 가장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요 발전 산업 쪽이 요즘 굉장히 울상입니다. 지금 죽을 지경입니다. 우리 총무님 각 모셔갔을 때 제가 저 이야기를 강하게 했었잖아요. 발전, 작년에 유난히 또 발전 산업도 많이 오셨어요. 그분들이 굉장히 강하게 저한테 불만을 이야기했어요. 여기서 이제 뭐 2015년에 나온 ETF에서도 역시 똑같은 비슷한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015년 연간 400톤을 줄 수 있다. 되게 보고서가요,
지금 저희 연구원 뭐 애기연, 애기평 해서 그 신재생의 감축 잠재량을 이렇게 조사해 놓은 보고서가 있는데요. 아마 그게 지금 아마 대비로 묶여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뭐 결과는 대략 그 산업과 이야기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핵심만 말씀드릴게요. 태양광, 풍력, 신재생에스를요 현재 쓸 수 있는 거요. 시장이 완전히 풀어졌을 때 말고요. 현재 규제 하에서 쓸 수 있는 양을 하면요. 우리나라 전체 발전량 있잖아요. 이걸 다 커버하고 되는 수준까지 쓸 수 있다. 현재 수준 하에서도 다 쓸 수 있다는 이야기. 근데 왜 못하느냐? 굉장히 다양한 정책의 문제들. 일단 그렇게 쓰게 되면요. 화력 발전은 다 폐기해야 되잖아요. 거기 근무하시는 분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기 일하시는 그 가족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굉장히 다양한 정치적인 사회적인 문제들이 관련돼 있으니까요. 극격하지 못하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번 그 OECD 전문가회의를 갔더니요. 이유가 나서 발표를 했어요. 근데 굉장히 재밌는 이야기를 나와서 발표를 했어. 이거 어디서 나는 이야기 때 제가 발표자를 주더라고요. 알려주는데 이유에서는 인덱스 애널리스트라고 해서요. 2050년까지 1.5도 달성을 위해서 EU가 어떻게 해야 될지 그걸 쭉 해놓은 보고서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팀장님도 청남 쪽 같은 거 한번 나오는 한번 보시고요.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왜냐면 EU가 나서 했다는 얘기는요. 전 세계가 다 따라간다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보시면요. EU는요. 디커플링 확실히 되고 있습니다. 90년 2017년 사이에 GDP가 58% 증가했는데요. 오니케스는 22% 감소했습니다. 점점 이렇게 벌어지는. 그러니까 EU는 진정한 의미의 디커플링이요. 앱솔루트 디커플링이라고 학자들이 붙입니다. 렐러티브는 그냥 배출량도 증가하는데 우리나라 같이 점점 벌어진 것을 렐러티브라고 하고요. 배출량 자체는 이렇게 떨어지는 걸요. 앱솔루트로 합니다. 이걸 확실하게 EU는 달성을 했습니다. 떨어지는 수송부만요. 보면요. 배출량 수송부만 약간 증가를 하고 나머지 부분은 전부 다 감소하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게 1차 에너지 소비요. 총 에너지라고 하고 최종 에너지인데요. 보시면요. 90년 이후로 에너지 소비가요. 줄지 않았습니다. 줄지 않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오시겠어요? 22% 줄었다고 했잖아요. 결국 그 이야기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 에너지 부분에 저탄소화가 그동안 아주 꾸준히 이루어졌다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주 굉장히 EU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EU 국가를 보면요. 인바런트 인테그리티라는 그런 개념도요. 저쪽에는 많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다른 선진국하고 달리요. 저희는 상당히 많이 그런 데 적용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있고요. 우리 신재생의 목표가 2020년이 20%. 이건 최종 에너지 소비 대비입니다. 최종 에너지 소비 2030년이면 32%예요. 하고 있는데 거의 다 지금 맞춰져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 패스웨이를요. 잘 따라오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주요 신재생 기술이요. 풍력, 그리고 태양광, 바이오 디젤, 바이오 에탄올 이런 주요 연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 하나 이제 여기서 이게 육상 풍력이요. 2010년부터 가격이요. 그래도 덜 떨어진 거죠. 이거 태양광 보이죠. 2010년부터 2000 최근까지요. 얼마나 빠르게 떨어져가고 있죠. 제 개인적인 모형을 보니까 2010년 중반쯤에 우리나라가요. 신재생의 이런 가격이요. 태양광 풍력이요. 화력 석탄가격보다 더 낮아지게 떨어지게 분석이 되고 있는데 여기서 제시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IEA에서도요. 이게 훨씬 더 낮아질 거라.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3차에는 기본계획 신재생의 우리나라 20% 도입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 논란이 많습니다. 저희 연구원 자체가 굉장히 보수적이에요. 저는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상당히 진보적으로 이야기하지만 우리 다 화석연료 연구하신 분들 있잖아요. 우리 연구원 안에서 우리 기후변화 신재생 하는 사람들은요. 야당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 이야기하면요. 여기 듣지도 않아요. 말도 안 듣는데 요즘 많이 바뀌었어요. 원장님이 조영성 원장님이 오셨는데 우리 에너지 하신 분이 아니고 환경 하신 분이 오셔가지고 에너지 전환 이렇게 정부 자체가 이렇게 많이 하고 있잖아요. 어차피 가야 될 이렇게 많이 가격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저 중앙 집중이시죠? 태양열 발전할 수 있는 것도 가격이 이렇게 많이 떨어지고요. 이거 이제 해양 풍력 발전도 보시면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게 태양광이요. 우리나라 이거 잠재력이 굉장히 높은데 아까 이제 신재생 하시는 분들한테요. 태양광 어떻게 많이 할 수 있냐. 논란이 되잖아요. 그 이제 태양광 판넬 설치하려면 엄청나게 많은 땅이 필요하다고 하잖아요. 이제 반대로 이제 이렇게 제기합니다. 근데 이건 안 된다 이게. 여기도 뭐 수십 배 해야 된다 어떻게 하냐. 여기서 이제 발전 부분의 저탄소화는요. 신재생 말할 것도 없고요. 원자력, 전력망 연계 있잖아요. 신재생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문제예요. 또 시장 구조 이런 것들이 이제 상당히 필수인 거고요.
메인 난방 부분은요 가정부입니다. 그죠? 이쪽에 저탄소하고 신재생이 들어가야 된다. 수송부 쪽도 친환경차가 들어가야 된다. 수송부 쪽이요 상당히 좀 서울쪽에서 벗어나기 너무 어렵다고 이렇게 이유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산업 부분도요 이쪽에 여러 가지 들어가야 되니까 산업 부분도 들어간다고. 네, 이유가요 했던 저탄소 전략 한번 이제 쭉 들어가는데요. 1990년 대 80% 감축으로 입산됐습니다. 100%까지 이번에 제시한 거죠. 그러니까 2도 달성하려면요, 2050년까지요, 90년 과거 배출량 대비 80% 줄여야 되고요. 이건 원래 자기도 공약 예전 많이 했던 것들입니다. 이제 1.5도 달성하려면요, 100% 줄여야 된다는 거예요. 요거 어떻게 달성할 수 있는지 그 시나리오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크게 보시면요, 전력화. 전력화라는 것은 뭐냐면 아까 발전물에 무탄소화뿐만 아니고요, 무탄소화된 전력을요, 소비 쪽에 화석연료 다 제끼고요. 전력으로 다 쓰라는 얘기 그 전력화입니다. 수소에너지 쓴다. 그리고 저탄소 연료, 수소 같은 거 활용해서요. 새로운 개념의 연료요. 그 이퓨얼이라고 합니다. 이가스, 플루이드 이렇게 하는데요. 그 수소하고요, CO2하고 이렇게 결합시켜가지고요. 새로운 연료를 만들어내는 새로운 개념입니다. 에너지 효율 향상하는 거. 저희까지가 순환경제요. 순환경제는 뭐냐면 이제 재사용하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2도 달성하는 전략이에요. 추가적으로 이렇게 세 가지 시나리오를 많이 있어요. 여기 뒤에 용어가 있으니까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뭘 해야 될지를 한번 이유가 이렇게 자세히 제시하고. 그리고 이제 아까 위에 이 8가지 전략들이고요. 그 밑에 하이에요. 하이에 부분별로요. 뭘 해야 될지를 쭉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산업 부분은 더 추가적으로 더 상세히 좀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이 에너지 부문 쪽에서는요. 이 부문을 나누면요. 파워 섹터가 이쪽 에너지 부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주 전력 그러니까 산업, 건물, 여기 가정 산업입니다. 수송 이렇게 크게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 부문의 저탄소는요. 신재생 요소 주요 기술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화석연료를요. 무탄소 연료를 전환하고요. CCS로 활용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무탄소 연료 전환을 보면요. 그때 신재생을 하는데요. 여기도 마찬가지 풍력, 태양광, 태양열, 지열, 조력 이런 것도 다 활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하나 좀 특이한 게 매드가스나 이런 것들 바이오가스 이런 것들 많이 활용하라고 되어 있고요. 스마트 전력망이요. 신재생에 변동이 심하니까 이걸 연결하는 것들을 이렇게 부산형 전력망 연결하는 것을 해야 되고요. 여기서 하나 재밌는 것은요. 분산형 전력망뿐만 아니고 중앙 집중이 현재 같은 전력망도 강화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에너지 다수요 산업들이기 때문에요. 또 새로운 에너지는 그린 하이드로젠하고요, 블루 하이드로젠. 그린 하이드로젠은요, 요걸 생산하는 수소 생산 원천이요 신재생에서 가져오는 것들입니다. 블루 하이드로젠은요 지금 천연가스 계질에서요 수소 만드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블루 수소라는 이야기는 진정한 의미에서 온실 감축에 기여를 못한다는 이야기, 기여하는 이런 거고요. 신재생 아까 말씀드린 수하고 CO2를 결합해서요. 이 표현에는 새로운 개념을 만들어내는 건데 재밌는 게 저게 특히 이 액체 있잖아요. 요것은 이제 휘발유 이런 것도 비슷하답니다. 현재 그 인프라 있잖아요. 수송망, 충전소 이런 거 활용해서 쓸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단지 문제요. 단지 CO2가 어디서 나오느냐? 석탄이 어디서 나오는 게 아니고 바이오매스 있잖아요. 나무부터 떼어서 나온 CO2를 잡아다가 여기 전력이 많이 들어간다. 또 전력 어디서 생산하느냐? 석탄에서 이런 화석을 해서는 안 된다는 신재생에서 전력을 생산해서 만들어야 된다. 수를 아모니아로 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요즘 수하시는 분 보면요, 이 다양한 방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CCS는요, 온실 감축 잔재량이 있는데요, 주민 수용성 문제. 그리고 실제 저의 90% 정도 이게 흡수한다고 하거든요. 근데 실제 현장에 적용하는 거 보면요, 그렇지 않습니다. CCS를 가동하려면요, 뭐가 많이 들어가냐면 전력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이걸 로스라고 하는데. 저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10% 정도 전력이 추가 들어간다는데 심지어는요 50% 가까이 들어가기 현장에 적용한 것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CCS는 굉장히 문제가 되고 우리나라는 특히 포항 지열 때문에요 굉장히 더 문제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BCCS가 그래도 그 중에는 좀 낫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재생은 주로 이제 전력하고 연료 형태를 많이 쓰는데 전력 해상 풍력은요 전력 생산의 100% 감당하고 있고요. 육상풍력 200% 공부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고 합니다. 해상풍력은 우리나라도 많이 있냐. 울산 그쪽이요. 울산 새로운 시장이요.
다른 데 전혀 관심 없고 지금 해상 풍력이잖아요. 부의식 풍력 요거 도입할 거예요. 여기만 관심이 되고 주민들 굉장히 불만이에요. 민원 체계도요. 시장에 관심이 없다고 그래요. 풍력 발전 위에는요. 근데 이제 풍력은요, 해상을 활용하게 되면요, 농업 산림, 낚시, 관광, 좀 군사용이잖아요. 저보다 충돌이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바이오매스는요, 바이오매스 이제 전력 생산하는 것은요, 현재 상당히 낮지만요, 하지만 그 잠재력이 꽤 있는 편이고요. 그래도 이제 이쪽 좀 기동성이 높고요. 생물 다양성, 식량 안보 같은 데하고 충돌할 수 있는 문제점이 좀 있다고 얘기합니다. 수력은 사실 잠재력은 크지 않습니다. 그리고 소수력이요. 소수력은 좀 상당히 잠재력이 있다고 보고요. 지역도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비용하고 질적인 문제도 있고요. 원자력도 여기 이제 사실 우리나라 제외하고요. 중국이나 인도 같은 데 상당히 원자력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IPCC 1.5도 보고서 있잖아요. 여기서 원자력이 증가하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그래가지고 상당히 문제가 됐어요. 지상청에 자기들이 답변하는데 저한테 미뤄가지고요. 근데 이건 원자력은 지극히 정치적 문제이기 때문에 경제학적인 문제들이 아닙니다. CCS가 말씀드린 주류 수용성 그런 것들이 그 CCS는요 일부 EU 회원국 안에서는요 자기네가 설치 못하게 이미 금지시킨 국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문제가 좀 많이 있을 거예요. CCS는요 CO2 기반에서 제품 만드는 것더라고요. 이 연료 생산에 활용할 수 있는 경제력이 있습니다. 이제 분산형, 이제 신재생이 분산형으로 많이 도입되잖아요. 그리고 또 아까 전력화 하기 때문에 이걸 연계해주는 이 스마트 전력망이 상당히 구축될 필요가 많이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분산형 전원을 연결해 주는 거고요. 또 하나는요, 해상 풍력이 많이 확대가 되잖아요. 이거다가 에너지 다소비 산업하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중앙 집주형 전력망도 많이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근데 이 초고압 집주 순례 있잖아요. 이 방식이 사실 이제 도입될 수 있는데 그 잠재력은 크지 않다고 봐요. 우리나라도 이거 예전에 많이 도입하려고 이렇게 전력 공부를 했었는데요. 밀양 소령 사태 나고 나서는요. 거의 이제 그 가능성이 낮아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전력 저장 기술이요.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걸로 보고 있는데 그 전력 저장 기술이 이제 요즘 많이 우리나라에서 이제 하고 있죠. 이렇게 다양한 방법들이 기술 성수도나 비용들 양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수하고 이연료 이쪽이 새로운 저탄소 에너지원으로 등장하고 있는데요. 화석연료 대체가 어려운 수송이나 가정 산업, 건물 쪽에 적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쪽에서 이제 약간 물분해 하는 이제 수소 저런 것들을 좀 가야 된다고 하고 있고요. 수소는 현 가스 공급망이 최대 20%까지 현재도 혼합 가능하답니다. 그러니까 현재 인프라 가지고도 이 정도 이렇게 공부할 수 있는데 공부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전기를요 사용해서 수하고 CO2를 반응시켰어요. 이 연료를 만들 수 있는데 저는 상당히 그 가능성이 있는 것인데 전기를 어디서 생산하느냐 그게 상당히 핵심 과제라고 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제 저런 시나리오를 돌렸더니요 거의 신재생이요 이 총에너지 소비의 절반 이상 이렇게 차지하는 이런 결과가 나오고 있고요. 최종 에너지 소비에서는요 무탄소 전력이요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그러니까 전력화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된다. 모든 시나리오에서 이렇게 빠르게 진행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전력 소비 역시 마찬가지로요. 전력 소비 증가가 거의 이렇게 전력 소비를 유도하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 소비 쪽에서는요 화석연료 못 쓰고 무탄소 전력으로 쓸 수밖에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발전 설비를 보면요 거의 태양광 풍력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렇게 3020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 마찬가지입니다. 건물 쪽이요. 건물 쪽은요 단열 강화는 기존의 방법들입니다. 고효율 기기들 가정 부분 상업으로 많이 도입한다는 거고요. 이쪽이요 냉난방용이요. 연료를요 신재생이 있죠. 태양열, 지열, 바이오매스, 수소 쪽으로 이렇게 전하는 방안이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이건 상당히 익숙하지 않은 것들은 우리나라예요. 이런 것들이 그리고 스마트 건물요. 그러니까 이제 소프트웨어적인 것들이죠. 소비자 요구들, 또 분산형하고 연계해주는 것들. 그리고 제로 에너지 빌딩요. 요 우리나라 이미 도입됐습니다. 저희 효율 등급 표시 라벨링이나 에코 디자인 이런 것들 통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아까 난방용 이런 것들이 좀 되고 있고요. 여기 건물 쪽에 있어요. 하나 특징이요. 전력 소비 비중이요.
거의 뭐 절반 이상 80에서 80% 이상까지 앞으로 전력이 들어간. 지금도 많이 우리나라 쓰고 있잖아요. 거의 대부분 이제 전력으로 쓰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전력의 나머지들은요 수소나 이런 것들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화석 연료는 이제 건물 부분 쪽에서 가정 산업에서 거의 쓰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수소는요 이제 환경 배터리 전기 자동차예요. 이런 것도 좀 도입해야 되고요. 저탄소 쪽으로는요 이 수소기면 아까 이 연료 있잖아요. 이런 걸 좀 많이 해야 되고요. 효율 계산, 직능 수송 시스템 도입하고요. 저 멀타이 모델 트랜스포트라고 저런 개념이 새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수송 수단도 여러 가지 연계해서요 한꺼번에 최적화하는 그런 수단들이 많이 되고요. 근데 하나 또요 외부 비용을요 매제와 소비자들이 선택할 수 있게 정부가 해달라 그런 얘기. 그러니까 세금을 매기든지 배출금을 하든 간에 소비자들이 현명한 소비자들이 알아서 선택할 수 있게끔 유도해달라 그런 얘기. 쪽 새로운 기술 도로교통 쪽에서는요 큰 건 특히 없습니다. 바이오에탄 2연료 쪽이 있고요. 철도 쪽에서는 바이오연료 수소 쪽이 들어가도록 하고요. 해운 쪽에서는요 내륙 쪽에서는 전력화를 하라고 이렇게 제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한강에 그 유람선 있잖아요. 그 전력화 배터리로 교체가 됐나요? 저 아마 몇 년 전에 한다고 막 이야기하던데 모르시죠 총무님? 어디 말씀하시죠? 우리 한강에 유람선들요. 아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 대우 이제 수송부는요 많이 이렇게 석유 소비 비중이 여전히 그래도 아직 높아서요. 석유 대책에 흔히 수적 어려운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산업부는요 뭐 효율적이요, 수적으로 해야 되는 거고요. 저탄소 공정이요, 수소를 쓰는 공정들이요. 이런 것들이 이제 철강전에 많이 이야기되고 있고요. CCS, 순환경제요. 하여튼 소비 자체를 줄이려는 거죠. 또 하나 새로운 개념, 공생이요, 산업 공생. 그쪽 같이 투입 인풋이나 아웃풋 이런 거 인프라를 같이 함께 쓰도록 하는 게 낫다. 물질 대체나 원료 대체라서 많이 얘기하는 것들이고요. 네, 그런 개념들이 서로 있습니다. 산업부는 열하고 스팀 수요를요, 전기로 전부 대체해라. 그럼 보시면 100도 이하 열은요 히트 펌프로, 300도 이하는요 전기 보일러. 나머지 그 이상의 이제 열 밀도가 높은 것은 상당히 좀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철강 산업 쪽에 보시면요, 이제 일반적으로 고로 쪽이 그냥 많이 효율 개선이 되고 있잖아요. 대부분 이제 이쪽도 저도 추진해봐. 근데 그렇게 앞으로 잠재력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다 하는 거고요. 여기서 이 사람들이 이유 쪽에서 일반적으로 고로 있잖아요. 전기로 쪽으로 전환하면 상당히 원식을 많이 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문제가요. 이 스크랩 공급량, 품질 있잖아요. 품질. 이쪽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 DRI를요 수소나 전기분해 기술로 이렇게 대체하는 방안들이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한번 나중에 팀장이 한번 좀 고민을 한번 해보시죠. 비용하고요, 또 수입에 대한 문제를 있고, 또 수소를 이용한 기술을요, 플라즈마 이용한 기술을 하고 있는데 본격적으로는 많이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제기를 하면서 많이 문제점들이 많이 있다라고 이렇게 제기를 하는 기술적인 문제를 풀어나가야 된다고. 이 베이스라인 대비해서요 많이 컨트롤스 여지가 좀 많이 있다라고 처방 쪽에 얘기하고 있고요. 석유 산업이요, 효율 개선하고 연료 전환, 원료 전환들 있고요. 특히 이제 재순환 있잖아요. 하나 재밌는 것들이요. 이 저탄소 메탄올 생산을 위해서요. 수소하고요, CO2를 사용하는 것, 아까 이 연료 개념이잖아요. 수소를 저탄소 수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수소를 어디서 생산하느냐? 이런 걸 해서요. 메탄올 생산하게 되면요, 이게 많이 감축할 수 있다. 이 플라스틱을요, 재순환하면요, 그 오시에서 감축해서 여지가 많이 현재 한 60% 정도 이렇게 EU에서 쓰고 있답니다. 이걸 좀 많이 올려라 그런 얘기 있는데, 근데 EU에서 이미 플라스틱을요 여기로 많이 수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경제적 이유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문제가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비금속 산업은요, 뭐 기존에 이야기했던 것들이 쭉 있는데요. 효율 쪽이 상당히 많이 고갈이 됐다. CCS가 이제 도입될 수밖에 없고 공정 매출이 높기 때문에요. 연료 대체는요, 클링커를 대체 새로운 시멘트가 나오는데요. 그 시멘트 종류 굉장히 많은 것들이 나왔습니다. 뭐 이런 막 제품들이 나왔는데요. 포드네 시멘트 대비해서요, 오히려 70% 감축할 수 있는 것들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건요. 그거요. 건축 자재가 뭐 재사용한다는 이야기 우리나라 많이 나왔잖아요. 근데 이 건축물 설계 자체를요, 분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앞으로 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시멘트 이쪽 자체를 유리 요업은요, 기술들이 상당히 어려운가 봐요. 천연가스를 전기나 바이오가스를 전환하는 것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제지 산업은요. 이제 이쪽에서는 이제 아까 연료전이 잘 되고 있다고 하는데 왜냐면 고온의 열을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얼마든지 연료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이쪽에 흑액 있잖아요. 흑액을 가스화하는 방법이요. 여기 우리나라 지금 쓰고 있잖아요. 근데 이거 아예 가스화하는 방법으로 인해서요. 해가지고 전력이나 바이오가스 생산하는 걸 하고 우리나라 폐지 제수는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저희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제가 본 산업군이 굉장히 모범적으로 잘하고 있습니다. 비철 금속이요. 저쪽도 이렇게 크게 한데 알루미늄용의 새로운 기술들이요. 저 팀장님 들어보 있어요? 일리시스요? 저 처음 들어봤습니다. 저게 상당히 핵심 것들이 나오는 지금 개발되는가 봐요. 2024년에 상용화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알루미늄 1차 생산 공정을요, 2차 공정으로 이렇게 전환해서 온실도 많이 줄일 수 있는 그런, 특히 알루미늄 재사용하는 것들요, 요걸 절반 이상까지 올려라 줄 수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요, 굉장히 이제 많이 온실도 줄일, 산업공도 줄일 수 있다는 것들이 기본적인 것들이고요. 그 에너지 소비량요, CO2 배출량요, 지각도가 이렇게 모든 시장에서 다 떨어질 수 있다는 것들을 이렇게 보면 되고요. 여기서 이제 투자비요 보시면요, 2도 달성하기 위해서는요, 2031년부터 50년까지 연간요, 매년 1조 3천억 유로요. 우리 돈은 얼마입니까? 200조 아니 2,000조를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기준안 자체가 베이스라인 자체가 연간 1조 1,900억 유로를 투자하게끔 돼 있습니다. 여기는 추가적으로 더 해야 되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근데 하나요. 에너지 공급 부분에서는요, 전체 공급에서는 전력 부분의 투자가 대부분 차지가 없고요. 수요 쪽에서는요, 수송분 투자가 굉장히 수송은 차량 가격 때문에 많이 되겠습니다. 공급 부분은요, 전체 투자의 9%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전부 수요 쪽이에요.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수요 쪽을 굉장히 강화를 해서요, 새로운 연료들 도입해야 되고 새로운 차량들을 도입해야 되는 것으로 되고 있습니다. 1조도 달성하려면요, 투자는 80%, 아까 2도 달성이 됐어요. 투자가 그렇게 크게 많이 증가하지 않습니다. 6.7% 증가하는 걸로 제시하고 있고요. 수송보험 제외하면요, 17% 증가하는데 RTC는 한 12% 증가하는 걸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총량은 증가하지만 한계 비용은요, 아까 산업의 증가한다, 가파르게 증가한다 했다는 거. 저희 인계점에 가서요, 비용이 갑자기 빠르게 증가한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을 이렇게 쭉 보여주는 것들이고요. 여기 이제 베이스라인 대비해서 이제 각 시나리오인데 아까 저기 자원 순환 경제 이렇게요. 이렇게 5개 시나리오가 2도 달성하는 거고 여기 1.5도 달성하는 것들인데요. 여기 이제 비용입니다. 연간요. 베이스라인 대비해서 약 100억에서 250억 유로 연간요. 추가적으로 투자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베이스라인 자체가 엄청나게 많이 투자를 하는데 추가적으로 하면 2도 달성 가능하고요. 그러니까 연간 150억입니다. 150에서 300, 150에 1,500에서 3,000억 정도를 더 유로를 더 추가하면요, 1.5를 달성할 수 있다는 거예요. EU 전체니까 어마어마한 돈이잖아요. 어마어마한 돈. 이걸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것인데 이분들은 그리고요, GDP가 1.2. 몇 퍼센트 포인트가 증가하는 걸로 발표를 했어요. 그 제가 질문해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증가하냐 그랬더니 경제하는 사람 다 뻔한데 대답이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이제 그렇지 않는 경우에서 다시 재투자가 일어나는 경우를 가정하고 이렇게 하나 이제 거의 마무리 아닌데 온실가스 배출량이요. 전 세계 배출량 2016년 14년부터요 거의 정체 상태에 와 있었습니다. 2015년 대비해서 이렇게 했는데 가장 많이 배출한 중국이요. 많이 배출을 많이 주었고요. 미국도 배출을 주는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최근 IEA 보고를 보니까요. 전 세계 연료 연소 배출량이요. 이번에 2018년도에 세계 최고 기록을 기록했습니다. 이게 경제 성장이 상당히 많이 빠르게 됐었고요. 석탄 발전이 좀 많이 중국 같은데 인도 같은 데 많이 증가하는 그 영향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CO2 농도가요 이미 400ppm 이상은 넘어갔었습니다. 또 하나의 재밌는 건요, 오래된 자료인데요, 최근 못 찾았는데요. 이제 신재생에너지 대체 에너지라고 하잖아요. 유가 석유를 대체한다고 해서 대체 에너지를 썼습니다. 요즘 안 쓰지만 재생에너지 쓰지만. 석유 가격이 올라가야 신재생에너지 투자가 증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현상은요, 이게 유가인데요. 유가가 올라가냐고 이렇게 정체적으로 떨어졌는데요. 신재생에너지 투자가요, 막대로 투자인데요.
2015년에 세계 최고 기록했다는 얘기. 경제학적으로 보면 안 맞는 얘기잖아요. 무슨 얘기냐? 이미 신재생 에너지의 시대로 접어들었다는 거예요, 전 세계가. 에너지 전환 쪽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 얘기. 그래서 저런 걸 흐름을 놓쳐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 결론적으로 이제 저탄소 달성을 위해서는요, 에너지분의 저탄소 가장 심각한 것 같은 거예요. 그래 저 워낙 많이 배출하고 있잖아요. 이 한국 때문에 저쪽 부분이 가장 필요하고요. 역시 아까 기술은요, 에너지 효율하고 신재생. 여기 뭐 특별히 새로운 것들, 새로운 연료들 나왔잖아요. 이 연료들인데 이런 것들에 대한 가능성 많이 이제 검토할 필요인데요. 그 중에서 에너지 쪽에서요, 발전물의 무탄소, 저탄소 상당히 시급히 추진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물론 이제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요, 이렇게 이제 대응할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좀 안전장치들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 거고요. 일적으로 달성해서는요, 대폭적인 온실가스 감축이 필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굉장히 많은 돈들이 들어가고 한계력이 높은데 현재 정부하에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술 개발이 빠른 속도로 이루어져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이제 산업부문 쪽이요, 경영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경영 전략이요,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것들 비용이나 전략들을요, 아예 포함하는 게 기업으로서는 아마 가장 편안한 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